안녕하세요. TV 도서관에 가다 김보영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들에게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많은 학생들이 장래 희망으로 건물주를 꼽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자신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다.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안달하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가난한 사람, 가난해진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자이다. 아이들에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이 주는 것이 부자인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TV 도서관에 가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조상들의 발자취를 담고 있는 전통 문화유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미술사와 미학, 문학을 넘나들며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답사의 맛. 천불천탑으로 잘 알려진 전라남도 화순의 운주사. 1000개의 불상과 1000개의 탑이 세워진 길을 걷다가 마주친 세상은 어떤 것일까? 고려시대 때 세워진 우리나라 최대의 불상, 논산 관촉사 은진미륵. 파격적인 고도와 형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허허벌판에 세워진 탑 하나. 우리나라 불교 역사의 흥망성쇠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폐사지 답사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나? 우리에게 익숙한 미의 표준이나 관습적 형식을 벗어난 문화유산들. 미술비평가 홍지석은 독특하고 개성적인 문화재를 또 다른 잣대로 들여다보는데, 우리 문화유산에 담긴 다채로운 이야기를 통해 답사의 맛을 느껴보자. 오늘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본 이야기 답사의 맛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 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홍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난민여행 작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답사의 맛, 이 책 제목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저는 처음에 무슨 맛집 탐방 책인 줄 알았어요. 네. 제목이 참 재밌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한국 근대 미술사에 관해서 논문을 많이 쓰는데요. 관련된 논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 뭐 예를 들면 고유섭 선생처럼 구수한 맛이라든가 뭐 은근한 맛, 매짜한 맛, 이게 다 미술 작품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뭐 김용준 선생처럼 고담한 맛, 뭐 이런 거, 청아한 맛, 이걸 작품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김용준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음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 같은 걸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를 자기의 그 입맛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이를테면 굉장히 공감각적 그렇네요. 표현이라고 할 만한 건데, 네. 눈하고 맛을 분리시키지 않는 그런 태도가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가 일제시대 때인데, 이때는 한국 미술사가 만들어지던 시대여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술 작품을 보는 규범이라든가 가치가 확정되지 않았던 때인 거죠. 그러니까 네. 모든 게 다 미정의 상태였고, 그 미정의 상태에서는 그분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눈으로 맛볼 줄도 알고 이런 감각이 있었던 거죠. 네. 약간 그런 네. 태도를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맛을 볼 줄 아는 그런 태도를 답사기를 통해 구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정해졌는데 출판사에서도 꽤 마음에 들어해서 네. 네, 그렇게 갔습니다. 네. 네. 요즘에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답사기가 많이 출간되고 있잖아요. 그 난민 작가님은 이 책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아주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특히 좀 색다른 느낌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근현대사를 지켜오신 미술 사학자들, 그분들에 대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는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 책에 적재적소에서 잘 배합을 했는데, 네. 대부분의 답사기가 자기 주장을 많이 담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홍 교수님은 그런 부분을 잘 배합해서 아주 조화의 미를 거둘할까요? 네. 그럼 한 곳 한 곳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화순 운주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사찰입니다. 이 운주사가 어떤 곳이죠? 예, 운주사는 지금 광주광역시 남쪽 나주호라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없었겠죠. 그 창건 당시에는 나주호 바로 동쪽 기슭에 있습니다. 계곡이 상당히 깊습니다. 좁고 깊은 협곡인데 이 사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사찰입니다, 사실은. 왜 그렇죠? 창건 설화부터가 좀 신비스럽고요. 네. 1000기나 되는 석상과 석불이 존재한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기록상 이제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거고, 특히 그 창건 설화와 관련해서는 도성국사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도성국사는 사실 통일신라 말 고성이거든요. 풍수의 대가입니다. 네. 우리나라 그 지형 자체를 하나의 배로 봤습니다. 배가 이제 균형을 잡아야 침몰하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형이 경상도 쪽은 육중한 산이 많습니다. 호남 쪽은 평야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균형이 안 맞으면 침몰하죠. 네. 그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 1000개의 석탑을 조성한 겁니다. 아. 그래서 배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호남 한 게 쪽에, 그렇습니다. 나주에. 그 풍수 네. 지리에 의한 사찰 네. 창건설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통일신라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기록으로 보면은 11세기가 되겠죠. 이 책에도 등장하는 관촉사 해명 스님이 있습니다. 해명 스님이 1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석탑과 석불을 조성했다. 그 이야기도 조선 중기 한 역사서에 등장을 네. 합니다. 네. 그 조선 중기에 등장했으니까 그것도 한 400~500년 전 그렇죠. 후의 이야기니까 네. 이것도 뭐 얼마만큼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네. 어떤 미스터리를 갖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운주사에요. 천불천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80년대 민중예술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 천불천탑이 좀 못생기고 미숙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근데 운주사의 탑들을 두고 못생겼다는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생기고 막 그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런 작품들이 아니고 굉장히 다채로운 표정들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미숙해 보이기도 네. 하는 그런 네. 것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석굴암 불상군을 기준으로 미술사를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미숙한 작품이거나 좀 떨어지는 작품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중요한 작품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전문 테크니션들이 만든 게 아니고 이름 없는 민초들이 만든 작품으로 보고 싶어 했고 네. 그걸 이제 민중의 어떤 성취 또는 민중의 실패 이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작품으로 보려고 했던 견해들이 80년대에 나온 거죠. 아마도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그러니까 집단이 만든 걸로 보려고 하고 그 민초들이 만들려면 작품은 좀 소박하고 좀 거칠고 못 만드는 모양새가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런 걸로 보였고 그래서 황석화경 선생님 장기산 같은 곳에서 네. 네. 그 운주사를 모델로 얘기를 네. 하셨죠. 근데 그런 관점들이 저로서는 운주사를 볼 때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이고 그리고 실제로 운주사가 유명해진 것도 사실은 그런 견해들 네. 때문이기도 네. 한데 제 입장에서는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성취로 보자는 입장이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제 석굴암 불상군을 따라하려고 했으나 수준이 떨어져서 그렇게 못한 거면 작품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거든요. 원래 따라하려고 하면 그 흔적이 남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이 작품들은 잘 만들려고 하는 의지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고 오히려 예를 네. 들면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타당해 보이는 그 생각이고 그런 입장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책에서도요. 거기 와불로도 유명하잖아요. 예. 그 운주사 와불이 일어서면 뭐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죠. 맞습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가 네. 전해오고 있죠. 네. 그 사실 운주사 입구에서 이 계곡을 따라 들어가자면 한 뭐 500여 미터 들어가야 이제 본 정각이 나타나는데요. 한 200여 미터 걸어가다 보면 왼쪽에 산이 있습니다. 봉우리. 그 하천을 건너서 산을 오르다 보면은 7층 스탑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 7층 스탑 뒤편에 가면은 언덕 위죠, 이제 산 위죠. 거대한 석불이 누워 있습니다. 누워 네. 있으니까 와불이죠. 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와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큰 것이 길이가 12.7m입니다. 사람이 한 7명이 누워 있는 거리인데 네. 전해오는 이야기가 도선국사가 이 1000개의 석불을 조성하면서 마지막으로 만든 작품인데 다 만들어 조각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새벽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공사를 그만둔 거죠. 멈추죠. 세우지 못하고. 예,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거 보면 완벽한 작품은 아닙니다. 우리 뭐 홍 교수님도 보셨겠지만. 네. 그래서 약간 미완의 작품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 작품을 이렇게 세우면 세상이 뒤바뀐다. 세상이 어느 쪽으로 뒤바뀔까요? 1000년간 태평성대를 누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가 가서 세워야 될까요? 그러게요. 예, 가서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미스터리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스터리가 곳곳에 네. 산재해 있습니다. 이 사찰에. 네. 홍 교수님 책에도 그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 워낙 큰 그 와불이 있다 보니까 네. 지면상에 서서 감상하기가 사실 좀 곤란합니다.
이것을 어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다면 아주 네. 환상적이겠죠. 그렇죠. 지형상도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거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아까 누워 있는 데다가 약간 경사져 있어서 그냥 그 엄청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불상 주변을 계속 맴돌게 되는 거죠. 그 약간 전망대 같은 것처럼 있는데 그 전망대가 하필이면 그 머리 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보면 보는 올라가서 거꾸로 보게 되는 거죠. 발부터 막 이렇게 보게 되는군요. 막 속이 터지는 거죠. 네. 근데 그 전체 모습을 주시 않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돌아다니게 만들고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이 불상해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주 보기 드물게 이를테면 그 몸을 움직여 가면서 네. 진리를 또는 아니면 이 불상해 주는 메시지를 파악해 가야 한다. 아. 그리고 그것 자체로는 작품 자체도 하지만 공간까지 같이 배려한 그렇네요. 그런 작품이라고 보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하나 와불의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공간 전체를 네. 하나의 작품으로 보고 느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런 관점입니다. 네, 네. 그 논산에 있는 관촉사 은진미륵 다녀오셨잖아요. 여기에 붙인 소제목이 최대의 불상과 최초의 근대 조각가 이런 제목을 붙이셨어요. 왜 이런 제목 붙이셨어요? 그 최초의 근대 조각가인데 김복진이라는 아, 분이에요. 근데 네. 이분은 일제 시대 때 이제 동경예술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한 최초의 네. 근대 조각가였는데 아. 이분이 1930년대에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사에 그 미륵불상을 세워요. 근데 이때 이 높이가 12m 높이의 소조 불상, 흙으로 빚어 만든 불상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12m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걸 완성한 한 3년 뒤에는 속리산 법주사에 이제는 그보다 더 큰 23m 높이의 불상을 세우겠다는 프로젝트를 세우고 네. 이제 당시에 이제 식민지 조선의 온갖 매체들,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과 그 신문들이 이거를 엄청난 화제거리로 다루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화제가 된 매체의 그 기사들, 그 리포트들이 네. 무슨 제목을 달고 있냐면 은진미륵의 아우님이 만들어진다. 뭐 은진미륵의 형님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불상을 만들 때 이미 이 땅에는 18m나 되는 그러니까 18m나 되는 거대한 불상이 있었던 거죠. 그게 논산 관촉사에 있는 은진미륵입니다. 아, 네. 김복진 선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불상을 공력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네. 그걸 갖고 이제 신문들이 계속 은진미륵 다음 가는 불상이라고 아. 아우님이라고 하는 아. 걸 이 조각가 의식을 했겠죠. 그게 이제 20m가 넘는 속리산 그 불상을 계획했을 때도 그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있었던 논산 관촉사 이건 고려 광종 때 만들어진 고려 때 불상이고 네.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만든 김복진의 불상들을 비교하면서 또는 같이 다루면서 왜 예술가들이 그렇게 거대한 작품들을 만들어야 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속리산 불상은 이제 20m가 넘는 불상이니까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근대 첨단 공법을 거기에 도입을 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멘트를 재료로 해서 콘크리트로 아. 기법을 사용한 불상을 만들려고 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전통의 근대적 갱신이랄까요? 이제 그런 게 이 불상에 있었던 것 같고 네. 김복진 선생이 좀 일찍 1940년에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네. 이제 그 후에 이 불상을 완성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미완의 상태로 돌아가셨군요. 네, 너무 규모가 큰 데다가 네. 그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모으는 일도 문제가 됐고 또 일제 식민지 시대 말기의 그 상황 속에서 정비될 네.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완성이 된 게 1963년입니다. 예. 시멘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로 만든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주는 어떤 어색함, 거부감이 신자들 사이에 네. 있었던 것도 같고 네. 또 이제 균열이 또 가기도 하고 해서 그 86년에 김복진이 시작했고 그 제자들이 만든 불상 자체는 철거가 됐어요. 아, 네. 근데 지금의 불상은 그거를 다시 청동불로 김복진의 원래 구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 다시 금동불로 만든 건데 근데 이제 이 불상은 그러니까 김복진의 원한 그러니까 형태를 갖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 시멘트가 이제 그 조각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복진 작품이기도 하고 김복진 작품이 아니기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은진미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8m나 되는 데다가 네. 4등신이고 머리에 보관까지 합하면 1대2대 비율이 나오는 작품인데 네. 그 얼굴이 또 어마어마하게 인상적이에요. 눈이 굉장히 찢어져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눈이 굉장히 네. 큰 데다가 좌우로 쫙 찢어져 네. 있고 귀도 너무 길고 코는 너무 넓적하고 입술도 너무 도톰하고 그래서 이 불상을 묘사할 때는 항상 이렇게 너무 모모하다라든가 지나치게 모모하다라든가 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수준에서든 약간 통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고려 초에 이제 이런 불상들이 논산의 그 개태사라든가 부여의 대조사 같은 곳에 만들어져요. 고려 초에 나타나는 분위기인데 큰 불상 중에서도 이 작품은 유달리 큰 데다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강력한 인상 때문에 이제 네. 충격이 큰 거죠. 근데 저는 근데 그게 이 작품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의 그 아름다운 작품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표준 안에 있고 표준에 근접해 있는 작품들이잖아요. 근데 표준을 넘어서 있는 작품들은 이렇게 표준 너머로 생각하게 만들죠. 다 넘어서 있으니까요. 그 넘어서 있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작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안주하는 형태라기보다는 벗어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술 사상의 어떤 혁명적 변화일 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책에서도 약간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은 필시 시대적 요구가 아닌가. 시대적 일종의 요구. 불교 불상의 개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보면 은진 미륵상이 방향이 향하고 있는 것이 황산벌입니다. 황산벌 잘 아시죠? 백제의 멸망을 부른 전장터 아닙니까? 후 삼국을 통일한 고려로서는 신왕조로서 왕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커야 되고 석상이 커야 되고 두 번째는 지방 호족을 또 아우러야 됩니다. 그 백제 후백제 유민들을 보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폐사지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보면은요, 이 폐사지터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폐사지를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볼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 볼 판에 못 하러 가냐고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네. 사실 그겁니다. 네. 맞죠, 맞는데 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가득 채울 것을 보는 것을 찾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눈으로 봐야 할 곳이 있고 마음으로 써야 할 곳이 있거든요. 이제 폐사지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더 그런 곳인데 텅 빈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은 달리 말하면 뭐든지 있을 수 있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갑니다. 과거에 역사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갖고 가서 제가 그립니다. 그 빈트 안에 네. 불국사라든가 이 다 정비가 돼 있는 사찰에 가면은 그려진 대로 제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수동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폐사지에 가면은 제가 채워 넣는 능동적인 여행이 됩니다. 저는 이 폐사지 갈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한 가지 딱 있습니다. 바로 그 주변 지형지세입니다. 여기에 산이 어떻게 흘러내려왔고 앞에 하천이 어떻게 흐르고 이 하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찰에 가면은 항상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을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네. 크든 작든 하천이 네. 있습니다. 이거는 하천을 건너는 순간부터 성역입니다. 서울 5대 궁궐도 마찬가지인데요. 궁궐에 들어가다 보면 금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리가 금천교인데요. 거기부터 신성 지역입니다. 왕녀의 명역입니다. 네. 사찰이 똑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천이 어떻게 흘러가고 산세가 어떻게 내려가고 절터가 어떻게 형성돼 있다. 그러면 절의 가장 중심되는 본당 터가 어디냐 이런 것을 자기가 그려볼 수 있죠. 그래서 지형지세를 보는 것이 보는 안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폐사지를 갈 때는 그와 관련된 역사 일단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된 지형지세를 좀 그렇습니다. 알아야 되는 예. 공부하고 가야 되는. 예, 안 그러면 그냥 논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폐사지를 걷는 즐거움이랄까 이제 그 의미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 가면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삶의 허무함이랄까. 그러니까 한때는 번성했지만 사라져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허무. 네. 그런 허무를 느낄 때 인간은 되게 철학적이 되고 삶의 맞아요. 의미도 묻게 되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폐허로 이제 다 사라졌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이 그래서 더 소중해지는 겁니다. 제가 답사의 맛에서 소개한 폐사지들은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남아있는 한두 개의 유물이나 그런 흔적들이 유달리 아름다운 장소들입니다. 그게 박물관에 있으면 오히려 눈에 안 띌 것이 폐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런 작품들로 이렇게 있을 때 주는 기쁨이 굉장히 각별한 거죠. 네. 그 작가님이 책에서 교수님이 소개한 곳 중에 이제 폐사지 답자에서요. 경기도 여주에 있는 고달사지인데요. 이 고달사지는 어떤 곳이에요? 그 이제 차를 끌고 갔을 경우 주차에 딱 내리면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사지에 그 3개 정도의 유물이 있거든요. 황량하죠. 그 가운데 이제 석조물이 큰 석조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원정대사 탑비가 네. 있습니다. 근데 네. 이 탑비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원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많이 파손되고 네. 이 글씨도 이제 비바람에 많이 마모가 돼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거기는 모조품으로 해놨습니다. 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지 뒷산에 산 중턱에 뭐 많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 원정대사 혜진탑이 있습니다. 아, 네. 이 탑은 사실 미술에 조예가 없는 사람도 보면 황홀하게 느낍니다. 너무나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팔각형으로 돼 있고 크기도 딱 알맞습니다. 보기에. 관람하기에 네. 딱 알맞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 조형물이 아주 예술적으로 잘 돼 있어서 우리가 유럽의 어떤 석조물 뭐 조각품을 보러 간다지 않습니까? 전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입니다. 아, 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감흥을 왼쪽으로 고개를 들면 왼쪽에 언덕에 또 하나의 탑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바로 고달사지 승탑이라고 해서 주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고달사지 승탑입니다. 이게 국보 4호입니다. 네. 국보 4호라는 것은 일찌감치 얘는 국보감이다 해서 순번이 4번이니까 남대문 빠르네요. 승려문 1호 아닙니까? 네. 여주 산속에 있는 고달사지 그 승탑을 일찌감치 국보로 지정될 만큼 네.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까지 감상하고 내려오면은 고달사지 마스터죠. 아, 그렇군요. 유럽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유럽까지 갈 필요 없다고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원주시 불온면에 있는 거돈사지 답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공국사 탑비가 있는 곳인데 이제 원공국사가 어떤 분이에요? 후삼국의 혼란기에 태어나서 혼란기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중국에 유학을 5월국에 유학을 갔다 오셨고 귀국한 후에는 이제 왕사, 국사 이러면서 이제 나라에 으뜸가는 스님을 고려는 또 불교 국가였으니까요. 네. 으뜸가는 스님으로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만들어지는 승탑과 승탑 옆에는 또 그 승탑 비도 같이 네.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비는 스님의 어떤 업적을 막 그 써놓은 건데 지금 거돈사지에는 그 비만 있고 물론 이제 승탑도 있는데 그 승탑은 복제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네. 승탑비가 비를 짊어지고 있는 그 거북이, 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여유 있게 받치면서 웃고 있어요. 기부의 표정도 다 조금씩 다른데 이 넉넉한 웃음이 있는데 원공국사라는 분이 굉장히 예를 들면 선종의 입장에서 당시에 이제 선교 일치 같은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같이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 네. 그러니까 흔히 성상융회라고 네. 성과 상을 어떻게 융회할 네. 거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갖고 고민하셨던 분. 또 아니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공과 색을 어떻게 조율할 거냐 같은 걸 고민했고 그러려면 균형 감각이 되게 중요한데 그 균형 감각이 저는 이 탑비에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기념비를 만드는 예술가들은 그분의 또 인품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그 작품에 반영했을 거라고 보는 게 네. 맞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의 승탑은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가져다가 이렇게 일종의 장식물처럼 이제 현장에서 떨어져 갖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요. 그 해방 이후에 국립조각박물관으로 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현장에는 그 복제품이 있는 거죠. 작품을 현장으로 반환해라. 국립조각박물관에 그럴 수 없다. 이래서 약간 논란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거돈사지 답사 계획하신 분들이요, 이제 원주잖아요. 예. 이곳에 가서 좀 같이 즐기면 좋은 여행지가 있다면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예, 거돈사지는 먼저 그 불온면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불온면 지명이 재밌습니다. 그러게요. 불온, 이 부자가 네. 부자 있죠. 풍부하다. 그 논은 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논하듯이 논한다는 건 말하다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스지 않습니까? 그 첩첩산중에 있는 동네 이름이 불온, 말이 많다. 그런데 이 해답은 금방 풀립니다. 이 남한강이 충주에서 내려온 남한강이 이곳을 불온을 지나서 이제 서울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는데 동쪽에서 섬강이 내려옵니다. 서쪽에서 용인 안성에서 흘러온 청리천이 흘러온다. 그 삼강이 마주칩니다. 그 삼강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로부터 각지에서 사람들이 생활 여기 공간이 됩니다. 중앙이 모입니다.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여론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언론의 중심지가 됩니다. 네.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저기서 온 사람 이 말하고 저기서 온 사람 이 말하고 니 잘났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례로 조선초가 돼서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검문세가들,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다 이곳에 모입니다. 불원에 모입니다. 불원의 거돈사지 바로 산 너머에 법천사지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선거리는 3km, 찻길로 돌아가면 한 10km 정도 될 네. 겁니다. 산 하나 사이에 두고 동서로 있는데 이 법천사에 조선초에 검문세가들이 다 모이는데요. 한명회, 건남, 네. 서거정 이 사람들이 모두 모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강론을 벌입니다. 말 많죠. 다 자기 잘났다고 말하죠. 네. 그게 불온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이 여행을 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꽉 채워진 곳에 눈으로 보러 간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고 관광입니다. 관광, 볼관.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여행은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네. 같이 어우러서 봐야 여행이다. 진정한 여행이다 네. 하는 거거든요. 거돈사지와 마찬가지로 법천사지,
그다음 주변에 그 사지를 연계해서 여행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서울에 특히 이제 종로 인근의 문화유산에 대한 얘기도 참 재밌었는데요. 우리가 왜 12월 31일 마지막 날 제야의 종 치잖아요. 보신각종이요. 이 보신각종이 세조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당대의 미의식과 기술이 집약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보신각종 현재 있는 그 종이 진짜 그때 만든 종이 아니라면서요? 지금 있는 종은 이 네. 종이 이제 1980년대에 네. 균열이 발견돼 갖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네. 그 조각 그 공원 야외 전시장 끝에 지금 있고요. 네. 곡절이 많은 종입니다. 정릉사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원각사라는 곳에 갔는데 그 원각사는 지금 탑골 공원이 있는 자리인데 그 원각사를 또 연산군이 또 그 원각사를 폐사하는 바람에 이 종이 또 갈 데가 없어진 상태로 있고 또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 제독이 그걸 명동으로 지금의 명동 명례동현이라고 부르는 곳에 갖다 놨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는 광해군이 그거를 지금의 이제 종로에 있는 종각에 갖다 놨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사찰의 범종이 아니고 네. 시간을 알리는 인경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광해군 때부터 인경 노릇을 정말 오래 했죠. 식민지 때는 일제 시대 때는 또 이 종 치는 걸 금지해 갖고 지식인들이 이제 이 종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맨날 물리던 종이 물리지 않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종 치자는 얘기들이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 내내 문제가 됐는데 보통 우리가 해방의 종소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방되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어쩌면 그때 너무 많이 쳐서 지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간 걸지 모르겠죠. 네. 이 보신각종이 가진 어떤 미술적인 우수성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오래된 종이 이제 상원사 동종이고 그다음에 성덕대왕 신종이 또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종인데 그 상원사 종하고 그다음 성덕대왕 신종은 최고의 걸작인 거죠. 그러면 네. 최고의 걸작이 이미 너무 시작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종 역사를 서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종이 나오면 그 다음엔 뭐가 가능할까요? 이제 그 다음에는 네. 태보만이 가능한 네. 거죠. 그 실제로 이제 보신각 그 종은 그 우리나라 종의 특징이라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게 음통이 있는 거거든요. 종 위에 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음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도 한 마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 게 한국 네. 종의 기본인데 용이 네. 두 마리입니다. 좀 네. 물론 정확히는 이제 일체 쌍두, 그러니까 이를테면 몸은 하나고 용 두 머리가. 개인 그런 건데 네. 그런 게 중국 종에 많이 나타난다고 네. 합니다. 아마도 이 종을 만들 때 중국 종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어떻든 한국 종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야 네. 되는데요. 네. 이 종은 대부분 그런 거를 빼버리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미니멀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띠를 세 개를 이렇게 넣고 끝에 띠를 2개 정도 넣는 거고 예전에 보살상도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돼서 있지 않아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오히려 중후해 보인다랄까요? 이제 어떻든 준중해 보이기도 하고 중후해 보이기도 한 데다가 종도 성덕대왕 못지않게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그게 주는 그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성덕대왕 신종을 절대적 규범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못 만든 종이고 이제 그런 관점이지만 이 종 자체의 가치에 놓고 보면 생긴 것도 꽤나 예를 들면 그 중후한 그런 느낌을 주는 좋은 네. 아름다운 종입니다. 네, 네.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이 종이 그 은퇴가 결정되고 나서 아까 그때 다시 다른 종으로 교체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그때 모델이 됐던 게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렇게 오래 지키고 있던 종에 대한 어떤 뭐랄까 연민, 배려 이런 게 없이 왜 그랬을까요? 성덕대왕 신종을 최고로 치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새로 종로에 만들어지는 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 최고의 종을 갖다 놔야 된다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로서는 근데 원래 있던 그 동종의 그런 외향을 좀 존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같은 자리에 다른 종을 다시 가져다 놓은 점이 좀 아쉬우셨군요. 그 종로 하면은요, 이 보신각종 외에도 우리 문화유산 궁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이 뭐 잘 아시다시피 1392년에 이제 개국을 해서 개성에서 천도를 하는데 1394년에 옵니다. 근데 그때 아직 궁궐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태조가 입거를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최초로 만든 것이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이후에 창덕궁, 창경궁이 잇따라서 이제 또 지어지죠. 네. 그런데 이 세 개 궁궐이 임진왜란 때 전소가 됩니다. 세 개 다 불탑니다. 그래서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 갔다 돌아왔을 땐 궁궐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덕수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왕족의 사가였습니다. 거기서 임시 거처하면서 다시 지었는데 그러면서 창덕궁을 복원을 합니다. 다시 재건합니다. 그런데 경복궁은 안 지었어요. 거기가 터가 좋지 않다. 또 너무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 한 270년 동안 방치 상태입니다. 경복궁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경복궁은 사실 형선대원군 이후로 지금 다시 지은 것들. 물론 또 일제강점기 때 또 없어졌다. 최근에 또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직도 미완이지만 네. 진행형이지만 네. 복원 네. 진행형이죠. 근데 이제 창덕궁 같은 경우는 광해군 때부터 열심히 다시 복원을 했죠. 그 사이에 또 화재도 있었지만 인조 때 건축물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대 궁궐 중에 유일하게 하나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덕궁입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후원입니다. 네. 옛날에 뭐 일제기가 강점기 때 비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막 불렀었지만 그게 비원이 아니고 후원으로 지금 정식적으로 이제 불려야 되는데 네. 이 후원은 특히 가을에는 환상적인 그 단풍이 홍 작가님 책에서 표현됐듯이 그림 같은 풍경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네.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는 하루 입장객을 제한을 합니다. 궁궐 그 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네. 이 경복궁 하면 또 인왕산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곳을 소개하면서 인왕제색도 또 떠올리셨거든요. 이곳 추천하신 이유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보통 산수화, 동양의 산수화, 그다음에 서양의 풍경화는 아름다운 산수와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린 거죠. 너무 그게 아름다우니까 네. 또는 아니면 너무 거기서 배울 게 많으니까 그걸 그린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와 그림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원래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순서가 뒤바뀐 거죠. 근데 그거는 뭘 말해주는 것 같으냐면 우리가 그 자연 풍경에서도 영향을 받지만 그 자연 풍경을 이미지화한 것에서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이 장의 시작을 인왕제색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인왕산은 광화문에서 지금 서촌 쪽을 보면 뒷산이 있죠. 그 산이 그 인왕제색도를 그린 게 이제 겸재정선이 그린 건데 그 인왕제색도를 그릴 때 겸재가 그 인왕산 바위를 굉장히 녹목으로 그냥 굉장히 진하게 그걸 표현을 했어요. 그게 머릿속에 한번 들어오면 인왕산을 지날 때마다 그 바위를 보면 그 바위가 되게 검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런 게 이미지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인왕산보다 더 인왕산 같은 느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겸재정선은 서촌 끝자락에 인왕산 바로 아래에 이제 수성동 계곡이라고 지금도 가실 수 있거든요. 입구에 또 기린교 있는 거기에는 약간 깎아지른 듯한 그런 절벽처럼 보는 풍경이 굉장히 근사한데 그거를 수성동이라고 장동 파경첩의 겸재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하고 그림을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2010년대 초에 거기 옥인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그걸 복원한 거예요. 그 풍경 자체는 거의 무방비로 벌어진 상태였는데 복원을 한 거죠. 그 복원할 때 모델이 됐던 게 겸재정선의 수성동 그림이었던 네. 겁니다. 야, 진짜 그림 같은 풍경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풍경이 그림에 영향을 주고 또 그림이 풍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태에 대한 얘기인 건데 특히 풍경화라든가 산수화를 볼 때는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인왕산 가기 전에 인왕제색도 꼭 한번 보고 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책에 나온 곳 외에요? 종로답사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좀 추천하고 싶은 곳 있다면 딱 한 곳만 한번 꼽아주신다면 어디 꼽으시겠어요? 그 한양 도성길 걷기가 열풍인데요. 그 네. 중에 낙산 구간이 있습니다. 낙산이 어디냐면은 경복궁을 지으면서 원래 좌측령 우백호 얘기합니다. 네. 그 우백호가 지금 인왕산이거든요. 맞은편 좌측을 지켜주는, 다시 말해서 동쪽을 지켜주는 것이 낙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로 바로 위에 있는 얕은 산입니다. 네, 그 산이 네. 낙산입니다. 네. 이 낙산이라는 건 낙타를 뜻하는 얘기인데요. 이 산의 한 그 2.1km 정도 구간을 성벽 따라 걷는데 이건 단순히 성벽을 걷는 게 아니고요. 조선 500년 역사가 거기에 함축돼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그 낙산을 서울에 목마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 보시면은 그런 비슷하네요, 느낌이 듭니다. 느낌이. 네. 그 정상에 올라서 네. 걷기도 좋습니다. 네, 뭐 네. 가파르지도 않고 올라가서 보면은 서울 4대 문안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남산에서 광화문을 경복궁을 봤을 때하고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남산에서 보면은 평면으로 보이지만 이 측면에서 보니까 입체적으로 산이 내려온 게 모든 게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성안마을, 성박마을, 창신동하고 이 동숭동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애환이며 이것이 다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을 답사로 많이 가고 있고 추천드립니다. 네.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답사의 맛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이제 접할 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고 또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좋죠. 그 말 자체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공부한 걸 가서 열심히 눈으로 확인하는 건 정말 큰 기쁨이지만
그게 주는 허함이 있습니다. 5번, 6번 가고 싶어 하게 되는 건 역시 그게 나의 어떤 몸의 감각하고 맞을 때인 것 같거든요. 네. 공부하셔도 공부 좋지만 먼저 가서는 예를 들면 공부한 거 늦춰놓고 작품 만나고 뭐가 나한테 좋았든가 답사의 맛에서는 약간은 그런 감각적인 경험을 네. 굉장히 중시하고 네. 예를 들면 하는 방식으로 다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성공적이었는지는 걱정스럽기는 한데 어떻든 뭐 욕구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가시기 전에 답사의 맛은 한번 읽어보고 가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아,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우리 문화유산의 멋을 느낄 수가 있는 답사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책의 한 구절 소개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끈질기게 살아남아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 사라져 소멸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남은 것들도 있다. 어떤가? 그 살아남은 것들이 애틋하지 않은가? 네, 오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이 문화유산들 더 늦기 전에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올해도 이제 다 갔는데 되돌아보면 어떠세요? 아유, 오늘 뭐 이번 2017년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대통령의 파면도 있었고 또 조기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그로 인한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됐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로 인해서 야당의 초선 의원에서 여당의 원내부대표가 됐다는 가장 큰 변화가 있었고요. 아마 국민들도 상당히 큰 변화를 느꼈을 것이고 다사다난이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상전벽해. 예,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나라가 좀 나라다워지는 그런 느낌을 아마 국민들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시켜 주실 책은 뭔가요? 아, 예. 저 책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어디 있더라? 아, 여기구나. 이겁니다. 리싱크. 오래된 생각의 기환. 아, 이 책에는 아주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존재했던 생각들이 어떻게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또 그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다시 등장하고 소멸하고 또 다시 등장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아주 흥미로운 책이고요. 과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방식, 습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키워야 되고 어떤 생각을 또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창의성이라는 덕목이 갑자기 무슨 해 아래 새 곳을 뚝딱뚝딱 만드는 것이 마치 창의성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저자는 창의성이라는 것조차도 역사적 맥락에서 또 사회 변화의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의 아이디어가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변모해 왔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는 자세가 바로 창의성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제 이 작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창의성은 종종 다른 영역에 속하는 기존 아이디어들을 통합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간과되었던 아이디어가 지닌 가치를 깨닫는 상상력일 수도 있다. 알고 보면 혁신은 오래된 아이디어에 의존하는 경우가 놀랄 만큼 많기 때문이다. 혁신은 무조건 독창적이고 유례가 없으며 과거로부터 급격한 단절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발견이 실은 재발견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잊고 있다. 이제는
추를 약간 되돌릴 때가 되었다. 군대의 침략은 막을 수 있으나 제때를 만난 사상은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실 창의성에 대한 압박이 있거든요. 이게 뭔가 새로운 것, 그 누구도 시도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창의성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융합해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아이디어를 현재에 맞게 재구성을 하거나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창의적 산물들이 나오는 것이지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전기차가 이미 이제 19세기에 발명이 돼서 실제로는 상업운전까지 런던이나 미국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최초의 전기차는 1837년에 영국의 화학자인 로버트 데이비슨이 처음 만들었다. 전기차는 휘발유차보다 훨씬 인기가 많았다. 소음이 덜했고 오염물질도 덜 배출했다. 20세기는 전기차의 세기가 될 것이 분명했다. 미국의 도로 사정이 나아지면서 더 멀리 여행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반면 전기차는 한정된 배터리 용량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술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가 등장했다. 2008년에 테슬라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첫 전기차로 10만 9천 달러짜리 로드스터를 출시했다. 한 번 충전으로 약 320km 이상을 달릴 수 있었다. 현대의 배터리 기술은 전기차를 다시 실용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빠진 조각이었다. 현재의 전기차는 이 한 조각을 맞춰서 전기차가 대중화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빠진 조각이라는 표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2017년 12월 현재의 생각이 현실에서 부정되거나 거부되거나 아니면 뭐 별거 아닌 것으로 이제 터부시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생각들이 조금 지나서 10년, 20년 뒤에 그럼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인정받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긴 시각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파리 식물원의 후문으로 들어서면 동상으로 영원히 남게 된 18세기와 19세기의 프랑스 과학자를 만날 수 있다. 사색에 잠긴 얼굴로 먼 곳을 응시하는 사람은 식물학자이자 동물학자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 동상 앞에는 불어로 진화론의 창시자라고 적혀 있다. 뒤로 돌아가면 한 젊은 여성이 슬픈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아 슬픈 표정의 늙은 라마르크에게 손을 뻗어서 위로하는 청동 부조가 있다. 이 여성은 호세 사람들은 아버지를 존경할 거예요. 호세 사람들이 아버지의 한을 풀어줄 거예요. 라며 그를 달랜다. 계몽시대의 위대한 과학자가 무슨 연유로 한을 풀어야 했을까? 라마르크는 아메바와 개를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생명체는 갈수록 복잡한 방식으로 자신을 조직하는 경향이 있으며 종은 특정한 환경에 점차 적응하면서 적절한 형질을 얻거나 버린다고 말했다. 이런 생각은 당대에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대개 배척당했다. 시간이 흘러 2003년에 이자벨 망수이라는 젊은 프랑스 과학자가 나타났다. 망수이와 다른 연구자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메티로아 과정을 통해 뇌에서 특정 유전자 표현형을 비활성화하여 장기적인 우울증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상태는 생쥐의 경우 생식세포를 통해 불운한 자손에게 전달된다. 그렇다면 라마르크가 주장한 내용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저는 현재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라마르크가 다윈보다 거의 50년 일찍 훨씬 진전된 이론을 수립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불운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다윈이 갈라파고스라는 그런 하나의 이 군도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말하자면 그 관찰을 통해서 일종의 검증을 해낸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훨씬 더 주목을 받았고 그게 훨씬 더 종합적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생물학의 발전이라는 게 특히 유전학의 발전, 후성 유전학이라든지 또 유전자의 발기, 유전자 지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진화에 미치는 그 심리적 요인도 또 중요하다고 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라마르크의 주장이 다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당연히 이제 라마르크가 오히려 진화론의 원조다. 이렇게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시대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주류적 도발적 아이디어들이 이 주류적 의견 계속 충돌을 했기 때문에 이 생각들이 변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의 변화가 결국에는 사회의 변화까지도 끌어온 것이니까요. 물론 이제 근데 이게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집으로 되면 곤란하니까. 이게 참 묘한 부분이죠. 고집이 안 되면서도 그러면 이 생각의 아이디어나 이 원형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게 참 어려운 숙제긴 해요. 2016년 1월 래퍼 바비레이 B.O.B는 트위터에 지구가 실은 평평하다는 과학적 사실을 팬들에게 가르치는 글을 올렸다. 한 명의 래퍼만 그러는 게 아니다. 전직 프로게이머이자 소프트웨어 컨설턴트인 마크 사전트라는 미국인이 유튜브에 올린 지구가 평평하다는 단서들이라는 영상은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는 대단히 특이한 일이다. 우리 모두가 지구는 평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며 지구 평면론자들은 뻔한 헛소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까닭은 무엇일까? 과거의 어떤 아이디어들은 완전히 틀린 것이어서 결코 되살아나지 않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되살아난다. 바로 좀비 아이디어다. 이런 아이디어는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다. 이는 웃기는 일이지만 동시에 문제이기도 하다. 인류가 거듭되면서 그 발생됐던 여러 가지 이 해학적인 아이디어들이에요. 또 이 저자는 뭐 몇 가지 경제학적 가설들에 대해서도 뭐 낙수 이론이라든지 부유층들한테 뭔가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하층까지 뭔가 물이 쭉 흘러내려갈 것이다라는 경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민영화는 선이고 규제를 푸는 것만이 선이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이 어떤 좀비 아이디어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지역 감정과 색깔론이죠. 정말로 아직까지도 그냥 뻔뻔히 나오고 있는 그 주장들이에요. 선거 때만 되면. 그래서 이 좀비 아이디어는 건전한 상식의 수준에서 그리고 오래된 생각의 창의적 해석을 통해서 이 좀비 아이디어는 퇴치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20세기에 들어서야 정치학계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 사실 이 생각은 지금까지 100년에 걸쳐 세 번째로 되살아났다. 1920년대와 1970년대에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학계로부터 버림받거나 변방으로 밀려났다. 히스 정부는 1972년 혹은 1973년에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했다. 그러나 얼마 후 히스 정부는 선거에서 패배했고 국민들에게 돈을 그저 준다는 생각은 논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일어난 후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가장 텔레비전에 맞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왔다. 2014년 가을 스위스에서는 시위자들이 스위스의 전체 인구수에 해당하는 800만 개의 동전을 의회 밖에 쏟아부었다. 이 시위는 보편적 기본소득 운동의 포문을 열었다. 운동가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모두가 인간에게 맞는 삶을 살고 공적 문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이 세 번에 걸쳐서 출현했다 사라지고 다시 세 번째 등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상적 사회주의 시대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얘기했던 그런 기본소득의 개념과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은 다르거든요. 그때는 생산력이 낮은 수준이지만 그 낮은 단계에서의 이 부나 재원을 어떻게 고르게 분배할 것인가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기본소득 개념은 그거랑 다르죠. 생산력이 기계와 AI나 이런 것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그럼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진 상황에서의 그럼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로봇이 모든 일자리를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술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사실은 불안을 초래한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안전망이 제공되어
그들이 폐품 취급을 당하지 않고 더 흥미로운 일을 하게 되지 않는 한 말이다. 기본소득은 종종 유토피아적인 생각으로 묘사된다. 모두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는 일은 반사적으로 윤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기본소득에 저항하는 또 다른 시각은 너무 단순하다는 것이다. 원래 우리는 복잡하고 정교한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너무 단순한 아이디어는 순진하다고 평가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미묘하고 은근한 차이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냥 돈을 주는 것 같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사실 좋을 때도 있다. 고대의 원시 시대의 우리의 노동과 그 최근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을 비교를 해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노동과 유희, 그 정치와 종교 이런 것들이 다 분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 하나의 그냥 원시적 형태로 이렇게 그 응집돼 있거든요. 인류가 발전, 진화하면서 진보하면서 그것이 점점점 분화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 분화를 해온 거예요. 그렇게 분화됐던 것이 이제는 다시 또 모아지는 과정으로 가는 게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람이 할 일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질 거다. 부분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이게 하는 그 원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고 예술적 존재이기도 하고 또 종교적 존재이기도 해요. 그런 요소들이 저는 또 조금 더 강화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밑받침이 되는 게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들이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준비는 해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래서 정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구성원들의 소통과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정치인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리하고 대표해서 일한다라는 이런 소극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정치인이 어떤 사회에 대한 소통과 합의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정치인의 역할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록 이제 초선 의원이지만 어떤 그런 방향으로 제 정치적인 그 포부나 정치적인 계획을 좀 세워 나갈 겁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한 10년 정도 된 분들, 한 40대, 그리고 50대, 요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거, 또 대학에서 전공했던 거, 또 사회에 나와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축적된 나이에 한번 생각을 되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익숙해 있는 아이디어, 의견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하는, 리싱크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신간산책. 오늘은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신분제의 억압과 부패한 관리들의 폭정 속에 살아야 했던 조선시대의 백성들. 그들이 꿈꿨던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조선의 멋진 신세계를 소개합니다. 역사 대중화를 위해 역사연구소가 기획한 역사서당 시리즈 제1권 조선의 멋진 신세계. 조선 왕조 500년간 반복되던 지배층의 억압과 수탈 속에서 민초들이 찾아 나선 이상향을 담고 있는데요. 19세기 후반에 실제로 존재했던 의적 집단 활빈당, 위아래 차별이 없고 굶어 죽을 걱정이 없는 세상을 원했던 민초들의 애환이 담긴 동학,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길 바랐던 천주교, 사회적 약자까지 끌어안았던 다산정약용의 목민정신 등 책은 조선시대의 문학과 사상 그리고 역사적 사건 등을 면밀히 분석, 부조리한 현실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조상들의 노력들을 소개합니다. 정의로운 무법자의 등장, 아래로부터 솟구친 혁명의 물결, 1894년 그날이 보여준 가능성, 불온서적을 탐한 선비 등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갈구했던 조선시대 민초들의 행적을 통해 현재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2016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등장한 이후 미래 변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얼마나 잘 하고 있을까요? 선택 가능한 미래를 소개합니다. 타임스 선정 첨단 기술 분야에 영향력 있는 40인 명단에 오른 카네기 멜론대 비백 와드와 석자 교수. 그는 현재의 미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신기술과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놀랍고도 오싹한 인공지능의 부상, 드론이 온다, 유전자 혁명과 맞춤형 의료, 사물끼리 대화하는 사물 인터넷 등 기술이 바꿔놓을 우리 삶의 긍정적 모습과 부정적 모습을 교차로 보여주며 미래의 모습을 통찰합니다.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가 모두 충족되는 이상적인 미래 사회인 스타트rek과 인류가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맞게 될 미래인 매드맥스가 대표적인데요. 모두 공상과학의 세계를 스크린에 옮겨놓은 것이지만 우리의 선택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든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바뀔 것인지 보다는 기술 개발이 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의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테러전과 난민 유입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 탈냉전 시대 이후에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여전히 전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쟁에 대한 유럽의 대응을 분석한 책, 유럽과 전쟁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유럽과 전쟁, 평화를 키워드로 유럽 통합의 역사를 들여다보는데요. 특히 유럽 여러 나라의 공동 방위 정책과 공동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유럽연합 EU의 행적을 중점적으로 파헤칩니다. 탈냉전 이후 변화된 국제관계에 따른 유럽 여러 나라들의 대응과 동맹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아프간전과 이라크전, 유럽 공동 안보 방위 정책 필요성을 불러일으킨 걸프전,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확대와 아프가니스탄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EU와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상관관계, 그리고 초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테러전 등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럽이 참여했던 전쟁 역사를 바탕으로 전쟁 이면에 담긴 의미와 유럽의 정세 변화 등을 추적하는데요. 각기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 속에서 공동의 이해와 안정을 꾀하는 EU의 공동 안보 정책의 흐름은 물론 우리나라가 가야 할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까지 담겨 있어 의미를 더합니다. 인문학적 상상력이 과학기술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래 혁신을 주도할 창의적 실천법. 가치를 만드는 자가 자기 미래를 얻는다. 가치를 디자인하라를 소개합니다. 인문학과 기술의 융합을 연구하고 있는 김진택 교수. 그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이 결합한 융합 콘텐츠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낸 사례 40여 개를 모았는데요. 개인 혹은 집단이 따로 또 같이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실천하며 만들어가는 방향을 일컫는 크라우드 소싱. 도시 속에서 어떻게 자연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올 수 있을지 연구하는 그린 어반 디자인. 다양한 게임 형식을 활용해 콘텐츠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고안한 기능성 게임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들에 담긴 의미가 신선하게 다가오는데요. 내가 걷는 만큼 기부금이 쌓이는 빅워크, 달리는 버스에 나무를 심는 그래스버스, 웃음만큼만 돈을 내게 하는 새로운 타겟팅 방법 등 사소한 발상과 아이디어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될 때 좀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콘텐츠들로 가득합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어린 시절 수줍음이 많고 자기의 생각을 잘 밝히지 않는 소심한 성격의 아이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부모님이 어린 레이건을 데리고 구두가게에 갔는데 레이건은 구두를 살펴보기만 할 뿐 어떤 구두를 신어야 할지 고르지 못했다고 하죠. 그걸 본 구두가게 주인은 어린 레이건에게 모양이 다른 구두를 한 짝씩 주면서 우물쭈물하면서 똑부러지게 결정을 못하는 아이는 이런 신발을 신어야 한단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레이건은 그날 이후부터 결정을 못하는 사람의 신발은 짝짝이다라는 교훈을 생활 속에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결정 혹은 결단은 우리의 삶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올 한 해 마음에 두고 실천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결단해 보는 건 어떨까요?
TV 도서관에 가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